대법원이 신일철 죽음에 이어 미쓰비시 중공업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거를 다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대유씨가 이 결과를 보게 돼서 저는 시작되고요. 일본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삼성 휴대전화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협력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30년 가까이 납품 거래를 해온 이 업체는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임원 폭행에 대해 노조원 10여 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뒤늦게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측은 우발적인 폭행이었다면서도 8년간의 노사 갈등에 주목해달라고 했는데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사태의 전말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이른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모두 퇴원할 수밖에 없다며 광화문 광장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해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에 복당했습니다. 당권 경쟁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을 새빨간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해 각종 풍자와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국내 법원의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일본 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이어 오늘은 미쓰비시 중공업도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해 피해를 준 데 대해서 배상하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습니다. 1999년 일본 법원에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팔순의 징용 피해 할머니는 19년 만에 결실을 맺는 순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여전히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서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오늘 뉴스9은 먼저 이 소식부터 집중적으로 전하겠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졸업 직후였던 1944년, 김성주 할머니는 일본에 가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는 말에 현해탄을 건넜다가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그 말에 모두 다 좋았어. 일본을 갔더니 공부를 간데 언데 없고 무조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으니까. 잃어버린 세월과 빼앗긴 임금을 되찾겠다며 김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12년 국내 광주지법에서 다시 소송을 시작해 마침내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999년 일본에서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9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김 할머니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달 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같은 취지 판결입니다. 비슷한 시기 같은 회사에서 강제 노역한 할아버지 5명에게도 8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18년이나 걸린 판결에 원고 할아버지 5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5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이런 결말을 봤으면 좋은데 5분들이 다 아니라 다 잡고 가시고 저희 2세들이 이런 결말을 보게 되니까 참 참담하군요.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일본 정부는 예상했던 대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를 불려서 강하게 항의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우리 정부도 서울의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일본 정부의 예민한 반응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수 기자입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我が国としては韓国に対しこのような国際法違反の状態を是正することを含め適切な措置を講じることを重ねて強く求めてまいります。 고노 일본 외무상도 담화를 내고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 보호를 위해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을 시야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신일철 죽음 배상 판결, 지난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이어 한 달 새 3번이나 조치한 겁니다. 우리 외교부도 나가민의 주한 일본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일본 정부 반응에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합니다. 한편 패소한 미쓰비시 중공업은 지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 경단련도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오늘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받을 수는 있는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일단 일본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배상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미쓰비시 측이 자진해서 배상금을 내놓을 리는 없기 때문에요. 예.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통해서 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미쓰비시의 경우에 신일철 죽음과는 달리 현재 한국 내 자회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자, 저희가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검색해본 결과 이 미쓰비시와 관련된 업체는 총 6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들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9,300억 원이 넘고 당기 순이익도 총 450억 원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당사자가 미쓰비시 중공업이기 때문에 이들 자회사의 재산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회사는 또 안 되는군요. 그렇다면 전혀 강제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 자회사나 미쓰비시 중공업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업체가 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거래를 하면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 됩니다. 자, 하지만 법원이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해도 미쓰비시 중공업에 이의 신청이 있으면 이 절차 진행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이 강제징용 배상 재판 결과는 또 민사소송 문제여서 우리 정부가 개입할 여지도 크지 않습니다. 가능하다고는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면 한일 관계는 뭐 거의 파탄 나는 것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 내에서도 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기업에 대해서 강제 압류 등 이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일본 내에서 단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제1교포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최근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도 더해지면서 이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사이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민사소송은 관할권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일본으로서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정치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최근에 한일 외교관계 악화의 원인은 모두 우리 한국 정부에 있다는 여론전을 펼치는 겁니다. 예,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일본이 과거 자신들이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게 시인하고 사과하면 문제 풀기가 오히려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안타깝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제대로 보시는 휴대전화는 흔히 엣지 디자인으로 불리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삼성의 고급 스마트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화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곡면으로 처리한 것이 핵심 기술이죠. 이 기술 개발에 걸린 시간만 6년이고 무려 1,50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땀 흘려 개발한 우리의 첨단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람들이 30년간 삼성과 함께 일해온 협력업체 대표와 직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 측은 그 피해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돈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불이 켜진 공장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삼성 협력사인 A업체 대표 51살 B씨가 형수 명의로 만든 위장업체 C사입니다. B씨 등은 올해 4월 삼성에서 받은 플렉서블 OLED 엣지 패널 3D 레미네이션 관련 설비 사양소와 패널 도면을 C사로 빼돌렸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중국으로 다시 빼돌렸습니다. 또 관련 설비 24대를 만들어 16대를 중국 업체에 팔아 넘겼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15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마트폰 OLED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중견 설비업체 사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3D 레미네이션 기술은 고급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로 엣지 패널 제조 라인의 핵심 기술입니다. A사는 삼성과 비밀 계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관련 설비를 독점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떨어지자 중국 업체들에게 먼저 접근해 돈을 받고 기술을 넘겼습니다. 6년 동안 엔지니어 38명과 연구비 1,500억 원이 들어간 기술이었습니다. 삼성 측은 이번 기술 유출로 3년 동안 6조 5천억 원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사는 그러나 삼성의 기술이 아니라 본인들이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이런 기술 유출은 반도체, 가전, 자동차처럼 중국이 우리를 바짝 쫓아오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기술을 빼가고 파격적인 연봉으로 사람을 데려가는 방식으로 한국을 따라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방치하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산타페 K7 등 현대기아차 차량 설계 도면이 줄줄이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다름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의 지시였습니다. 중국 업체는 이를 이용해 곧바로 신차를 출시했고 현대기아차는 700억 원대 피해를 입은 걸로 추정됩니다. 2016년엔 조선업 7대 국가 핵심 기술인 현대중공업 힘센 엔진의 부품 도면을 빼돌리려던 하청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난해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대형 올레드 증착 기술을 중국 회사로 유출하려 한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연구원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드럼 세탁기, 로봇 청소기 등 가전제품 기술 유출도 잇따릅니다. 중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좀 생각이 힘들었고요. 해외로 첨단 기술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최근 2년 동안 40건. 이 가운데 중국으로의 유출이 70%를 차지합니다. 제조 산업을 고도화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기술 확보에 대한 노력들은 중국들이 더욱더 강화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 유출 사범 10명 가운데 9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민주노총의 일부 조합원들이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해서 큰 상처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폭력 사태를 막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경찰이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사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경찰의 뒷북 대응에 다시 한번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폭력 사태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성기업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노무 담당 김모 상무를 감금한 채 집단 폭행한 지난 22일. 출동한 경찰이 문 앞을 서성입니다. 회사 측은 이런 모습 등으로 미뤄 경찰이 사실상 폭행을 방치했다고 주장합니다. 똑같이 무슨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안에서는 비명 소리도 나고 구타 소리도 나고 하는데도. 비판이 일자 뒤늦게 경찰청이 나서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된 감사단은 폭력 사태 당일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조치를 했는지 등을 일주일간 조사합니다. 충남청 역시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 7명의 신원을 확인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의 진입을 막은 5명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유성기업 노조는 아산공장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는 우발적이었다며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오랜 갈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년 전부터 지금처럼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노조 측은 회사 서울 사무소를 점거한 지 46일 만에 스스로 해산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폭력 사태 이후 유성기업 대표이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폭행을 당한 임원과 함께 현장에 감금돼 폭력 사태를 다 지켜본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취재진이 어렵게 최철규 유성기업 대표를 만나서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최철규 유성기업 대표는 힘겹게 그날의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3차례에 걸쳐 50분 동안 이어진 무차별 폭행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가 벌써 피범벅이 됐고 바닥에 뭐 이게 피가 다 떨어지고 그랬는데 또 2차 그 폭행은 관리자들이 5명이 들어왔고 이제 막고 있는데도 거기 뛰쳐나가서 발길질 해대고 얼굴을 또 가격을 하고 심한 욕설과 함께 가족에 대한 위협도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니네 집 알고 있어. 내가 네 집 식구를 가만 놔둘 줄 아느냐. 뭐 이런 얘기서 협박성서부터. 최 대표는 노조원에 제압당한 채 부하 직원의 폭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하 직원이 저렇게 막고 있는데 그걸 지금 그 생각만 진짜 마음이 아파. 1, 2분 동안의 우발적 폭행이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며칠 전부터 김상무를 때려잡자, 김상무를 몰아내자 이 말들이 계속 그 현장에서 떠들고 있었고 최 대표는 최근까지 협상을 했지만 노조가 법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는 바람에 대화가 단절됐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책임자 처벌을 하라고 하면은 그건 회사의 고유 인사 권한인데 그 노조를 해체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노조 측에서 부당 노동 행위가 돼서 유성기업의 누적 적자는 500억 원이 넘은 상태. 최 대표는 이제라도 분기를 끝내고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회사를 살리자고 호소했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좀 양보도 좀 해주시고 또 회사도 어느 정도 들어줄 건 또 들어주고 해서 할 테니 제발 그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네, 사립유치원 원장과 이사장 등 수천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단체로 폐원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윤혜영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온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회원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이사장 수천 명은 광화문 광장 절반을 채우고 결속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들은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면 집단 폐원한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박용진 합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립유치원 모두는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사유재산의 사용료를 달라거나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주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학부모들도 동반했습니다.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유치원 현장을 망신주기식으로 겁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유치원 3법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려면은 본회의 처리까지 다 생각을 해서 12월 3일 날이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라는 것을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사태가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학부모들의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네, 오늘 경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원경환 인천청장이 내정되고 이용표 청장과 이상로 청장이 치안 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경무관 4명의 치안감 승진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자, 그런데 경무관 계급인 서울청 경비부장이 억울하게 이 승진에서 누락됐다고 청와대를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경찰 조직에서 인사 문제로 공개 항명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백남기 사태 책임을 자신에게 물어 승진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3년 동안 경찰의 시위와 집회 대응을 지휘했던 송무빈 서울청 경비부장이 작심하고 기자들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자리는 경무관 가운데 가장 힘든 보직으로 전임자 모두 2년 안에 승진했는데 자신은 인사검증 대상에 들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늘 승진 영순이었어요. 이 정부 들어서 왜 촛불 집회를
잘 평화롭게 관리한 그 나름대로 상징성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송 부장은 누군가 백남기 씨 사망 사건의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는 투서를 넣은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 정부 고위층, 국회 고위층 이런 분들이 말로 예를 들면 저 송무빈이는 물대포의 책임자인데 왜 시켜? 이 얘기하면 바로 타격 받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자신은 백 씨가 쓰러진 서린 로터리가 아닌 태평로를 지휘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투서 등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이 승진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부장은 경찰과 고위 경찰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오늘 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고위 간부가 인사 결과에 반발해 정부를 공개 비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찰 조직 안팎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최근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역사 과목의 한 서술 문제가 논란입니다. 일부 수험생들이 역사 과목에 굳이 이 문제를 낸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문제 편향성을 지적하는데요. 그게 어떤 문제인지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중등교사 임용시험 3교시 역사 전공 과목에 출제된 1번 문제입니다. 1961년에 발표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의 공동선언문을 지문으로 보여주며 이 단체가 주장한 통일방안 등 4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단체는 4.19 혁명 이후 일어난 대학생들의 통일운동 조직 중 하나로 급진민족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활동을 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일부 고등학교 교과서에만 이 단체명이 나와 있고 대부분은 4.19 혁명 후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혁신학생 세력으로만 기술합니다. 시험에 응시했던 A씨는 출제 의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출제 문항의 이념 편향성이 강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임용시험에도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공정하다기보다는 이데올로기가 반영이 되어서 시험 지문에 나오지 않은 선언문 전문에는 식민지적, 반식민지적, 그리고 반봉건적 요소 척결 등 이후 민족해방 계열이 추구한 투쟁 노선이 담긴 구절도 나옵니다. 현대사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굳이 이런 문제를 뽑아야 하겠는가? 이건 문제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19 이후 통일운동에 대한 이해를 묻기 위해 출제했으며 고교 교과서 등에 설명되는 내용이어서 교육과정상의 중요성을 감안해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 이 법 통과를 위해 발벗고 나섰던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법이 통과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단상에 올라 2달여 전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로부터 받은 메일 내용을 전합니다. 억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윤창호법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거쟁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기권 2명 외에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막기 위해 최소 형량을 5년 이상으로 하려던 당초 원안보다는 완화됐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치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또 다른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아직 계류 중입니다. 윤창호법이 끝까지 통과되는 날까지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이 밖에도 심신미약 범죄자의 감형 의무를 없애는 이른바 김성수법 등 법안 60건을 통과시켰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게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법정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해하고도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형량을 줄이려고 애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이 씨의 형량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정신질환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각했다는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씨가 감형 사유로 내세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14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2심서 26차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3차례 더 반성문을 내는 등 형을 줄이려 노력해왔습니다. 실제로 1심 사형 선고 후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아버지는 이의가 있다며 항의하다 법정 바깥으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것이라던 1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처럼 유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의 오류를 바로잡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송은 기자입니다.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지 3개월여 만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차 공판 준비 기일인 만큼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간음, 추행 등에 대해 대법원 판례 기준을 협소하게 해석했다며 법에 따른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2차 피해만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1심에 나오지 않았던 2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인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였고,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도 안 전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안희정에게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여성들은 반드시 사법부에게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소속 수사관이 지인의 수사 상황을 사적으로 알아본 게 단초가 됐습니다만 단체로 골프를 친 사실까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회의 사건이 꼬리를 이으면서 청와대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교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감찰반원 소속 김모 수사관이 지난달 경찰청에 찾아가 지인의 뇌물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보려 했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입니다. 한 달 전 사건이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지만 청와대는 오전까지만 해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이미 복귀한 특감반원 외에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 혐의가 있다며 특검반원 전원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반부패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직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두 팀으로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파악한 지 꽤 됐다며 이런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특감반 전원 교체는 조국 민정수석이 건의했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봐드렸습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폭행 사건과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등 11월에만 청와대 공직자들의 기강회의 사건이 2건이나 벌어졌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사흘 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가 될 수 있다며 기강 잡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해서 40%대로 떨어졌습니다. 20대 영남권 자영업자들이 등을 돌린 데 이어서 이번 조사에서는 중도층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충청권의 지지율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최순실 태블릿 PC 사태 이후 2년여 만에 25%를 넘어섰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6개월 전까지만 해도 80%에 육박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에 들어섰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평가는 지난주보다 3.2%포인트 떨어진 48.8%로 조사됐습니다. 잘 못한다는 45.8%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가 오차 범위되었습니다. 중도층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문 대통령의 우호적이던 5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우세했고 지역별로는 충청권과 제주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컸습니다. 경제지표 악화가 몇 달째 이어지면서 실망감이 커진 게 주요 원인입니다. 적재적소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야 제대로 된 정책과 또 국정이 굴러갈 텐데 그렇지 않고 운동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 여권 지지표가 갈라진 영향도 지적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이재명 지사와 이 갈등을 빚는 모습, 그리고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민주노총과 대결하는 모습이 펼쳐지면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한국당은 2년 만에 지지율 25%를 회복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체코를 방문해서 원전 세일즈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원전은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며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도 하고 이런 걸 두고 비즈니스 외교라고 하는데 논란이 일고 있는 건 국내용 발언과는 너무 다르다는 점 때문입니다. 원전은 안전하지도 않고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탈원전 정책을 주장해 왔는데 안에서의 말과 밖에서의 말이 다른 걸 외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의문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를 만나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내에선 원전은 안전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탈원전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과거 후보 시절에는 원전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머리 위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하나 달고 사는 셈입니다. 국회에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나 같으면 안 먹을 텐데 너나 먹으라는 식으로 장사를 하려 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기 확신과 소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쓰는 것과 원전 수출은 별개의 이야기라며 탈원전이란 표현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탈원전은 지금 현재 할 수도 없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보수 진영의 단일 대우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퍼즐 맞추듯 하나하나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중도 사퇴를 사과하며 자유한국당에 복당했습니다.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였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보수 단일 대우를 외치며 한국당에 복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폭주를 막기 위해 태극기 부대도 포용하겠다며 당대표 경선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당대회가 이른바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보수파의 이념과 철학에 동의하는 모든 정파가 모여서 치르는 그런 통합전당대회가 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오세훈 전 시장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의 지역구인 광진구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정우택, 주호영 의원 등이 직간접적으로 당대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와 함께 반문연대 구성에 앞장서는 김무성 전 대표의 출마 여부도 관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폭주가 계속되면은 자칫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게 되는 만큼 너무 늦었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를. 한국당에서 주목하는 인물은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최근 황 전 총리와 만난 한국당 중진 의원은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 한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제의했지만 생각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한국당 복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유승민 전 대표의 움직임에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인가 거기에서 5, 6명이 기습 복당이 되고 그분들이 당협위원장으로 들어온다 이런 한간의 소문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이 원내대표 선거 이후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한국당 복당 의사를 밝혔다고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공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고민이 깊은 것은 사실이라며 사실상 복당 시기 결정만 남았음을 내비쳤습니다. 다른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병준 위원장의 말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됐다고 말해 복당 논의가 깊숙하게 논의됐음을 시인했습니다. 복당설이 도는 유승민 전 대표와 정병국, 이해훈 의원 등은 부인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무슨 근거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 전열을 재정비하기도 전에 외부 충격을 받은 바른미래당은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이면은 할 일 안 하고 우선 떠들기만 하고 좀 분명히 기강을 잡아주세요. 오늘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한국당 출신인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은 하태경, 오신환 2명만 참석했습니다. 야권이 정계 개편 태풍 전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네, 지난 9월 평양회담 때 남북 정상이 함께 타고 카퍼레이드를 했던 이 오픈카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의 벤츠 차량을 개조한 것으로 보이는 이 오픈카가 북한 열병식 때 등장했던 방탄 벤츠와 비슷하다고 안보리는 보고 있습니다. 유지영 기자입니다. 오픈카 뒷좌석에 나란히 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북한 주민 10만여 명의 환영 속에 평양 시내에서 깜짝 카퍼레이드를 벌입니다. 남북 정상의 사상 첫 동반 카퍼레이드로 기록된 이날 등장한 오픈카는 독일 벤츠사의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풀만가드를 개조한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 오픈카에 대해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이 이미 제재 위반이라고 지목한 북한 열병식 벤츠 차량과 유사하다는 설명입니다. We're not going to get rid of the stick because they haven't done anything to warrant getting rid of the sanctions yet. 앞서 지난 9월 미국 상무부는 이 방탄장치가 설치된 벤츠 차량을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중국인 딜러 마위눈과 그의 회사 시젯 인터내셔널 등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문제의 벤츠 차량은 유럽에서 제조된 후 미국에서 방탄장치가 추가돼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새빨간 물체, 뭘로 보이시나요? 크리스마스 트리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을 이 트리로 장식했는데요. 멜라니아 여사는 빨간색의 애국심을 담았다는데 이를 본 미국인들은 갖가지 패러디와 풍자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금은 독특한 자신의 취향을 고집하는 멜라니아 여사, 또 그런 퍼스트레이디를 거리낌 없이 풍자하는 미국 사회.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췄습니다. Come play with us, Daddy. 빨간 크리스마스 트리가 공포 영화 소품으로 자연스러워 보이죠.
멜라니아 여사가 디자인한 백악관 빨간 트리를 영화에 합성한 패러디물입니다. 새빨갛고 뾰족한 트리 40개가 복도를 따라 주르륵 서 있는 모습에 미국 사회가 경악했습니다. Oh, check these out. A lot of people said it looks like Christmas in hell. 백악관의 다른 방들은 전형적인 크리스마스 장식품으로 꾸며졌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독특한 취향이 드러난 곳은 백악관 중앙복도 중 동쪽 부분입니다. 미국 대통령 문양을 본떠 애국심을 표현했다는 게 백악관 공식 설명입니다. Everybody has a different taste. I think they look fantastic. 미국인들도 같은 생각일까요? 세차장의 청소솔 같다. 빨간 옷차림의 수도승이냐. 눈만 넣으면 몬스터가 된다. 보는 눈은 다 비슷한가 봅니다. 좀 이상해요. 왜 빨갛게 물을 들였을까? 이상해요. 백악관이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Bad and creepy. Doesn't look very happy. 빨간색을 유독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무언의 표현일 수도 있죠. 멜라니아의 튀는 스타일,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난 신경 안 써라는 점퍼를 입고 이민자 격리시설을 방문하고 식민지 개척시대풍의 옷차림을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I'm going as the ghost of colonialism. 누가 뭐래도 자기 스타일을 추구해 나가는 멜라니아 여사. I wish people would focus on what I do, not what I wear. 이에 미국 사회는 퍼스트 레이디에 대한 거침없는 풍자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의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정부가 인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양한방 갈등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환자의 목을 누르고 어깨를 밀거나 당기기도 합니다. 크게 무리 가진 않죠. 네. 한의사가 직접 손이나 신체를 이용해 비틀린 척추나 관절 등을 교정하는 추나요법입니다. 환자 부담 비용이 많게는 10만 원이 넘었지만 내년 3월부터는 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이 됩니다. 정부가 시범 사업을 통해 추나요법의 효과를 인정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환자는 1년에 20차례까지, 한의사는 하루에 18명까지만 적용됩니다.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같은 기간을 거쳐서 인정받은 그러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보험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하지만 양반계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시범 사업만으로는 효과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를 논하기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골절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도 없다고 비판합니다. 의협은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를 계속하겠다는 입장. 추나요법 보험 적용이 양한방 간 또 다른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가 수비수 4명을 뚫는 환상적인 득점으로 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손흥민은 교체로 출전해서 팀 승리에 보탬이 됐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0대0으로 팽팽히 맞선 후반 16분,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밀집 수비를 뚫은 리오넬 메시가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가릅니다. 수비수 4명이 붙었지만 축구의 신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탄력을 받은 메시, 9분 뒤 이번엔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PK의 득점을 돕습니다. 메시의 특급 활약에 힘입은 바르셀로나는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같은 조 2위를 노리며 접전을 펼친 토트넘과 인터밀란, 후반 35분 마침내 0대0의 균형이 깨집니다. 알리의 패스를 에릭센이 쇄도하며 슈팅, 인터밀란의 골망을 흔듭니다. 후반 17분 교체 투입된 손흥민도 기대했던 유럽리그 통산 100호 득점엔 실패했지만 위협적인 움직임으로 토트넘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1대0 승리로 조 2위에 오른 토트넘은 16강 진출에 불씨를 살렸습니다. 골키퍼 선방에 막힌 카바니의 슈팅을 네이마르가 깔끔하게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익살스러운 세리머니에 둘이 합쳐 이적료만 5천억 원이 넘는 몸값 듀오 음바페와 춘판까지 생제르맹의 2대1 승리를 이끈 네이마르였지만 과도한 액션으로 리버풀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부지런히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온 전화가 아니고 모두 아내인 힐러리를 찾는 전화입니다. 클린턴은 상원의원 출마에 바쁜 힐러리를 위해서 샌드위치도 쌉니다. 천덕꾸러기 말년 대통령을 재미나게 꾸며서 기자단 만찬에서 틀었던 영상이죠. 대통령제 국가에서 취임 초기에 높은 지지율이 시간이 가면서 떨어지는 현상을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통령들도 예외 없이 집권 말기에는 절룩거리는 오리, 레임덕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8.8%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9월 갤럽 조사에서 49%로 집계된 이후 두 번째 40%대이자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취임 초 고공행진을 하던 지지율을 생각하면 하락세가 빠르고 가파른 게 사실입니다. 부정평가도 45.8%에 이르러서 지지율과의 격차가 3%에 불과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지지율 마지노선을 40%로 봅니다.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아지면 국정 동력을 잃고 여당도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번 뒤집히면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흘러내리듯 힘이 빠지는 것이 바로 권력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취임 때 지지율 70%대였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퇴임 때 오히려 87%를 기록했습니다. 비결은 딱 하나였죠. 경제를 살려놓은 겁니다. 클린턴도 기자단 영상에서는 엄살을 부렸지만 퇴임 무렵에 지지율이 60%가 넘었습니다. 정책적 성과, 특히 경제 성적표가 좋았던 덕분입니다. 영화 링컨에서 링컨 대통령이 말합니다. A compass I learned when I was surveying. It'll point you true north from where you're standing. But it's got no advice about the swamps, deserts and chasms that you'll encounter along the way. 방향만 보고 달려가다가는 냉엄한 현실의 늪에 빠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40%대까지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은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1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울리는 경고음이었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5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민중대회가 이번 주말 국회 앞에서 열린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민중대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를 바로잡습니다. 네, 올 겨울은요, 보온용품만큼 마스크를 필수로 챙기셔야겠습니다. 서울 광화문을 지나는 어린이도 어르신도 경찰도 모두 마스크를 쓴 모습인데요. 대기질 예보는 변수가 꽤 있어서 이 마스크를 휴대하시고 실시간 정보 확인하시면서 착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당초 예상과 달리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밤까지 강원 남부 지역 쪽으로 황사가 나타나겠고 내일도 충청 이남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떨어져 중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는데요.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2도, 춘천이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여수, 부산 7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아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는데요. 서울 8도, 광주, 창원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겠지만 실시간 대기질 예보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비가 지나고 기온이 좀 더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 후반에는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